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와, 벌써 5월이네요. 엊그저께만 해도 날씨가 이 계절에 맞지 않게 매우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사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죠. 예상이 깨지는 일이 늘 빈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거지? 이런저런 늘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고민이 있을 때는 왜 그런지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쫓아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그 문제의 고민의 원인을 보통 몇 가지로 찾아내시나요? 그 문제의 원인은 예를 들어 이거다, 이 사람이다 하고 고민 끝에 제일 크고 비중이 높은 하나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저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다 연관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도 좀 그랬고 저 사람도 좀 그랬어, 이렇게 여러 개의 원인을 결론으로 내시는 편이십니까?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도 드디어 그 갈래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아낙시마네스 등등등 만물의 근원은 하나라고 말했었지요. 그러니까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원은 물이다, 흙이다, 불이다, 공기다. 이론론이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대단히 큰 사상이 등장한 이후에 자연 철학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표준 해석으로 보자면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는 환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환상이면 변화하는 자연은 환상이란 얘긴데, 그렇다면 지속돼 왔던 이 자연 철학은 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논박을 내놓지는 못했나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명백한 자연의 변화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꽤 머리가 아팠겠어요. 이때 고민 끝에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다원론자들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결론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의 변화를 설명해 보기로 했답니다. 김주현님의 철학사 수업에는 이 과제를 현상의 구제라고 부른다고 잘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재밌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또 즐거운 서양 철학사의 저자 S.P. 렘브레히트는 다원론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만물은 유전한다고, 즉 변한다고 주장한 헤라클레이토스와 실제는 유일불변하다라고 주장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재조정하려는 사람들. 네, 이러한 사상들은요, 변화하는 사물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반이론론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최초의 다원론자인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엠페도클레스는 BC 493년경에서 BC 433년경에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섬이죠. 시칠리아 출신이고요. 철학가이자 웅변가이자 정치가였고 시인이자 생리학자였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생리학자라고 하면 요즘의 상황으로 바꿔 말해서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망이 높은 귀족 출신이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돼서 떠돌아다녔다고 하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엠페도클레스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연 철학을 탐구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주술과 미신을 믿었다는 겁니다. 복장부터 아주 남달랐더랍니다. 황금 화관을 쓰고 황금 허리띠를 두르고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구리 샌들을 신고 다녔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락없는 주술가의 모습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샤먼이 의학을 포함한 과학과 종교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다고 봐도 어색하지 않다는데요. 거기에 딱 맞는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엠페도클레스도 진료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한다고 해요. 또 이것은 기원전 5세기에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철학하는 철학사 1에서 저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는 친절하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았더군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기원전 5세기의 의사는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다. 의사는 의료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라 철학적 성찰에서 결론을 끄집어내고 그 토대 위에서 인간을 의학적으로 다룬 학자였다. 육체와 영혼이 현저하게 불균형 상태에 빠졌을 때, 즉 통증, 구토, 열, 광기 등으로 나타나는 부조화에 빠졌을 때 의사는 한 인간의 안녕을 재생시킨다. 당시 의사들의 목표는 건강이 아니라 조화였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순수 의학적 의미에서 이 건강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인식하는 건강이라는 것이 대부분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조화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면에서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엠페도클레스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신들과 같은 반열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지요. 또 죽음에 관해서도 예사롭지 않은 에피소드를 남겼죠. 자신이 신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칠리아 섬에 에트나라는 화산 용암이 있는데요. 그곳에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집니다. 투신 증거로 신고 다니던 구리 신발을 잘 벗어 놓았더랍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저작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치, 의학, 심지어 비극 작품까지 방대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2권 정도가 전해진다 그래요. 자연에 관하여, 정화, 의례 이 2권인데요. 고대 역사학자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요. 이 2 저서는 무척 방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권 모두 원본은 소실됐고요. 일부 단편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 다 서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 작품이 서사시 형태로 쓰여진 마지막 철학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엠페도클레스의 주된 철학적 사상을 좀 살펴볼게요. 파르메니데스와 엘레학파의 학설이죠. 있는 것은 생성소멸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4가지로 규정하죠. 물, 불, 흙, 공기입니다. 이것을 만물의 4뿌리라고 불렀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공기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각기 원소들의 신들의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뿌리 대신에 원소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원소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사원소설을 인정했고 그의 이론의 기조가 되었다고 하네요. 엠페도클레스는 이 사원소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피터 애덤슨의 초기 그리스 철학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를 쫓아 엠페도클레스도 어떠한 방식에서 볼 때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뿌리라고 부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후대 철학자가 원소라고 부를 우주를 이룰 근본 단위는 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근본 단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되고 결합하여 우리를 둘러싼 우주를 산출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사원소는 지속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조건을 만족시켰고요. 그 비율의 차이로 자연사물의 변화,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잘 설명해낸 것이죠. 변화와 불변, 둘 다 만족시키는 논리를 펼쳐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파르메니데스는 불변의 사상가로 유명한데 이거 너무 막 가져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사원소의 비율에 따라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봤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섞임인데요. 이 섞임이라는 개념은 파르메니데스의 의견편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죠. 파르메니데스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라는 원소들을 섞어 모든 나타나는 것들을 완성해냈다라고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원론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르메니데스의 의견편에서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를 부정했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표준 해석자들은 이 의견편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경향이 많았답니다. 그리하여 의견편은 전승되는 분량이 무척 적어졌다고 합니다. 여튼 이 사원서의 섞임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엠페도클레스는 독특한 주장 한 가지를 더하게 됩니다. 섞임, 이 변화의 동인, 그러니까 무엇이 네 개의 뿌리를 움직이는가, 비율을 달라지게 만드는가 하는 질문에 사랑과 불화라는 개념을 들이댑니다. 보통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이것을 외부에서 가해지는 동인, 즉 힘으로 봤습니다. 사랑은 다른 것을 잡아당기고 같은 것을 밀어내는 힘, 불화는 다른 것을 밀어내고 같은 것을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견이 불씨가 되어서 밀어내면서 불화가 생기고 싸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만날 때는 다른 점이 좋아서 끌려서 서로를 매우 강하게 잡아당겼었던 때가 있었지요. 이 부분은 지금의 우리도 한 방에 이해가 되는 구절이네요. 자, 엠페도클레스는 이 이론을 나아가 우주론에도 대입합니다. 서로 당기고 밀어내면서 힘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우주는 영원히 순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운동에는 동인이 필요하고 그것을 외부에서 작용하는 정신적인 요소로 정의했다는데 독창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요소는 이후의 우주순환론을 거쳐 중세 그리스도교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철학사 수업에 김주연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엠페도클레스는 육식을 하는 것을 끔찍한 일로 여겼다지요. 대단한 채식주의자였답니다. 영혼이 윤회한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피타고라스의 사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네, 피타고라스적인 성격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원전 5세기의 이탈리아의 큰 사조는 아무래도 바로 피타고라스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저술이죠. 정화의례에는 인간의 역사를 간단히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죄 없는 행복한 상태에서 화목하게 살다가 동물을 희생해서 제물로 바치는 살생 때문에 황금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고통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대요.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에 나오는 황금시대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육식을 죄로 여겼나 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윤리의 고통으로 반복되는데요. 이 고통의 사슬을 끊는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화의례인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는 물로 씻는 것이고, 둘째는 도덕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셋째는 신적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신적인 정신과 지혜를 갖추라는 것은 프렌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뜻은 정신, 지성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내면의 품성,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윤리적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적인 윤리의식이 자연철학 내부에 싹 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쩌면 진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무수한 손과 질질 끄는 발을 가진 존재가 생겨났다. 땅에는 목이 없는 많은 머리들이 솟아났고, 팔들은 어깨 없이 혼자 헤매고 다녔고, 눈들은 이마를 그리워하며 홀로 배회했다. 이것을 원시적인 생명 형태에서 서서히 복잡한 생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고 해요. 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엠페도클레스의 발언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불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곳을 조금 겪어온 경험으로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초행길이라고 볼 때 굉장한 사색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과학이라는 좋은 장비도 없이 추론이라는 맨몸 뚱아리만 가지고 떠나는 여행길이잖아요. 와, 조사하면서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질서와 혼돈이 서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이유가 뭐지?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생각하고 계신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일 텐데요. 또 이런 일들은 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파도의 크기만 다를 뿐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그럴 수 있어? 라는 양희은님의 태도를 가지고 조화로움을 향한 조절의 힘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유도 찾아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도 객관적으로 공부해 봐야겠죠. 우리의 개인사가 바로 철학의 역사이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사색의 숲에서 출판된 철학사 수업 1, 그리고 열린 책들에서 출판된 철학하는 철학사 1, 동서문화사에서 출판된 즐거운 서양 철학사, 전기가오리에서 출판된 빈틈없는 철학사, 초기 그리스 철학 읽으면서 또 요점도 정리해드리고 했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상세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또 다른 재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철학자들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